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와우! 여러분들 이름을 함께 외치면서 이 강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항하고 나서 정말 격변기 엄청난 사건들이 막 그냥 몇 년 단위로 계속 막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저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 조약을 체결했고 문을 열었고, 문을 열어서 이제 개화 문문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맞이했네요. 자, 이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나라가 청나라였습니다. 그죠? 이게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거야. 너무 내정 간섭이 강하니까 또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이렇게 내정 간섭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청나라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라이벌 국가가 있었어요. 영국. 영국이 이제 러시아의 힘이 세지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이러면서 바로 이 러시아의 앞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외세가 이게 계속 물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답답한 1880년대의 모습인데요. 자, 어제 갑신정변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거문도 점령,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에요. 바로 영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지금 뭐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 논의들이 뭐였냐면 이 거문도 점령을 전후해서 벌어진 논의가 바로 중립화론입니다. 중립화론. 우리는 어느 나라도 편을 들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중립화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제 유길준이라든지 또는 부들러, 외국인이에요. 부들러.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중립화론을 들고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이 80년대 참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답답한 거야. 지금 뭐하니, 쟤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속상하겠죠. 결국은 이렇게 그 외세가 끊임없이 영국, 미국, 일본, 청나라 막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외세를 물리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외세의 어떤 그 목소리 내지 못하면서 어떤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진 세금들을 걷어가고 있는 이 정부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외세에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낸 게 뭐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189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189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여기 복잡해요. 왜냐면 큰 대형 사건이 세 개가 동시에 벌어진 게 바로 1894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터졌지요. 그리고 청일전쟁 터졌지요. 그리고 갑오개혁 시행됐죠. 와우! 1894년도에 그 중요한 사건들을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들 다 그 한 해에 동시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차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1차. 자, 이게 왜냐면 동학농민운동이 1차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2차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1차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먼저 이 고부봉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고부봉기. 물론 이제 고부봉기가 아니고 다음 백산봉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 고부봉기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나온 거냐? 누구 때문에? 이 고부봉기는 누구 때문에? 요거는 바로 이 고부군수 조병갑. 이 조병갑의 학정.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부봉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잘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파헤치면서 다시 이 농민들을 붙들어 갔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자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난 게 다시 이제 백산봉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백산봉기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용태. 이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백산봉기는요, 고부봉기와 다르게 그냥 진격이에요. 예, 진격에 들어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쭉쭉쭉 갑니다. 가서, 예,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관군들을. 그러다가 결국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전주성을 점령하는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전주가 어딥니까, 여러분? 전라도의 그 중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점령한 거예요. 전라도가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 점령되니까 이 정부는 이제까지 늘 해왔던 대로 또 외세에게 SOS. 그 외세란 누굴까요? 바로 또 청나라예요. 이모골한테도 그랬고 갑신여민도 그랬고 이 동학농민은 또 그런 거예요. 또 청나라한테 SOS 보낸 거예요. 그러자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때 여러분 기억나요? 10년 전 갑신여민에서 체결했던 조약, 텐진조약. 텐진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양국, 청일 양국군 공동 철수 그리고 통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청나라 군대 들어오니까 상대국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야. 텐진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러니까 이게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이 땅에서 지금 청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전주를 점령했던 농민군들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다라는 겁니다.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이게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요, 이제 이 정부는 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개혁을 펼치는 것들을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해봐라. 그래서 이 농민군들이 만든 개혁 기구가 있습니다. 그 개혁 기구가 뭐냐면 바로 집강소라는 거예요. 집강소. 이 집강소에서 바로 폐정개혁을 단행합니다. 폐정개혁을 단행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신분제의 폐지. 와, 신분제의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갑신정변에서도 보였던 내용들이죠. 그죠? 신분제 폐지. 그 다음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 운동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이 토지를 나누어 달라. 역시 농민군들의 운동이니까 이건 이제 사실 갑신정변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죠? 동학농민 운동.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토지잖아요. 이 토지를 나눠 달라라는 그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동학농민 운동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1894년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본이 들어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청나라가 군대를 진압하기 들어오자 이걸 이제 일본에 통보했고 일본도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 일본이 큰 사건을 하나 저지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아니, 진압하라는 동학농민운동군은 진압하지 않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경복궁? 이 땅 한반도에서 청과 한판 대결을 벌이겠다는 심산의
것이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해요. 와. 여러분들 이 경복궁 점령은 동학농민 운동을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경복궁의 점령.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청나라와 전쟁을 전개한 것이죠. 청일 전쟁.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농민군들이 뭐야? 지금 이 일본이 와가지고 또 이런 나쁜 짓을 해?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농민들이 다시 모여서 2차 봉기를 단행합니다. 2차 봉기를 단행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우금치라는 거예요. 우금치. 우금치 전투. 자, 그런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금치는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에 있습니다. 우금치는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백제의 도읍지 웅진이기도 했고 고려시대 때 망이망소위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금치 전투가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라는 역사의 어떤 사건들의 어떤 중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어떤 그 흐름들을 보셨는데 일본은요, 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또 뭘 하냐면요, 바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펼치게 되는지 한번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의 내용들. 자, 먼저 1차. 자, 이 1차 갑오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핵심 장소, 핵심 기구는 어디였냐면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군국기무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이게 지금 군국기무처에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회의가 지금 사진 이렇게 좀 그림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 뭐 그냥 좀 이렇게 이게 뭐 만화처럼 보이고 좀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저기서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지금 바로 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조선왕조 500년 의정부 6조에 의해서 운영되었죠. 근데 이제 이걸 바꿔요. 의정부는 그대로 있고 팔아문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각 지역마다 달랐던 도량형이 있잖아요. 자의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합니다. 너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죠. 도량형을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부터 여러분들 은본위제, 금이 아니라 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은본위제를 시행합니다. 은본위제라 하면 이건 바로 갖고 있는 은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금본위제라고 하면 갖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갑오개혁 때는 은이에요. 은. 나중에 이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금본위제가 시행되고요. 그래서 그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은본위제냐 금본위제냐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갑오개혁 때는 은본위제가 되겠습니다. 1차 갑오개혁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드디어 몇 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 이 신분제가 공식으로 종료되었다라는 것이죠. 과부들의 제가도 허용이 됩니다. 과부들의 제가 허용?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어디서?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폐전개혁 여기서 지금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반영된 거예요. 신문제 폐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 주장했던 거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네. 신문제 폐지되고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갑오개혁 1차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이 또 단행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전개되는 과정 속에 지금 청일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동시진행형이야. 지금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시진행형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이겼다는 건 아니고 승기를 잡아요. 잡으면서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1차 갑오개혁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군국 기무처 중심의 어떤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2차 갑오개혁쯤 되니까 승기를 잡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박영효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 갔던 그 박영효를 앞세워서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효라는 인물을 좀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고종으로 하여금 앞에 있었던 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문서화해가지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홍범 14조라는 겁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토록.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1차 갑오개혁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이 이렇게 단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의정부 8아문이었잖아요. 요거를 내각 7부로 조금 더 근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전국을 지금 8도 체제잖아요. 8도. 원래 조선 8도잖아요. 이 8도를 23부로 개편을 해요. 23부로 개편을 하고 그 지역,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들 있잖아요. 지방관들에게 사법권, 원래 이 지방관, 사도들은 행정, 사법, 군사 다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법권을 떼냅니다. 그래서 이 법적 판단을 하는 전문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재판소. 네. 재판소를 설치하는 모습들, 요게 이제 갑오 2차 개혁 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떤 근대적 개혁, 근대적 학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입국 조서도 이때 반포가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도 이때 반포가 되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 갑오 개혁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신문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죠. 네, 바로 그게 언제부터 출발되었다? 갑오 개혁 때. 과부들, 여기 이제 과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과부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하여튼 다 이 갑오개혁부터 지금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은요, 와우, 중국 땅을 가져와요. 예.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예, 중국 땅까지 가져오고 지금 신났죠.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개입을 해요.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삼국 간섭. 중국 땅 다시 돌려내라,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하는 모습들. 이 삼국 간섭이 전개되는 모습을 본 거야. 누가? 조정. 특히 이 당시 실세를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가 뭐야? 이 일본을 그냥 가볍게 무릎 꿇리는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러시아야. 그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또 일본을 한번 견제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이 러시아 때문에 가져왔던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그 요동반도, 요동 땅, 그 가져왔던 요동 땅을 토해냈는데,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공을 들였던 이 조선을 다시
돌려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시해버린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이들이 전개했던 개혁, 그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더라.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더라. 계속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이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단발령. 와, 이거 엄청난 쇼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발령.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령.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양력 쓰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정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을미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고종은 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그 현재의 어떤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신의 아내가 일본 낭인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고종이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부터 이제 고종이 이제 홀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흥선대원이 물러난 이후에는 자신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흥선대원군은 뭐 이미 떨어져 나갔고, 자신의 아내도 지금 죽었고, 이제 남은 건 혼자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고종의 홀로서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종의 정적 한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라고 해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1896년도에 있었던 사건, 아관 파천이 이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그 거처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판을 했던 그 조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독립협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독립협회. 자, 이 독립협회라는 조직은 우선 여러분들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 독립신문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조직이죠.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게 독립협회였어요. 독립신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독립신문입니다. 보니까,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특징이에요. 영문판, 한글판, 이렇게 같이 발행되었다라는 게 독립신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외국에도 알리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독립협회는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냐면, 독립문을 세우고 싶었어요. 독립문. 여러분, 독립문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문입니다. 바로 앞에 그 기둥 두 개가 보이고 있죠? 요게 원래는 이제 영은문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신이 올 때, 말 그대로 영은 아닙니까? 은혜를 진짜, 맞이하는 어떤 그런 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참, 정말 4대의 냄새가 막 푹푹 풍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무너뜨리고 세운 게 바로 이 독립문, 뭔가 어떤 자주의 어떤 의식들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런 독립협회 역시 이 고종의 어떤 아관파천을 격렬히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 이 독립협회 활동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우선은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네, 만민공동회.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집회?
예, 집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독립협회의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네? 독립협회 활동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건 뭐 시험 선지에 정말 너무 많이 등장하는 선지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민공동회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령도. 이 러시아가 달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이 전령도 조차를 막아낸 거. 아, 이런 적 있었나? 예. 그러니까 전령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부산의 영도입니다, 영도. 예, 여기를 달라 그랬죠. 달라고 했는데,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저지하는 거예요. 예,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여기에 관료들도 들어와요. 이 만민공동회에. 그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료들이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관민공동회라 그래요. 관민공동회. 이 관민공동회에서 했던 그 대표적인 일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헌의 6조가 채택이 되죠. 헌의 6조. 헌의 6조. 이 헌의 6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왕권을 좀 이제 견제를 하고 왕권을 좀 이제 좀 약화시키고 어떤 입헌 군주정의 어떤 그 토대를 쌓으려는 모습들이 바로 이 관민공동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천 관제, 지금에 의하면 국회의 국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서 의회 설립 운동, 의회 설립 운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활약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어찌 보면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잘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독립협회의 어떤 그런 비판들, 여러 비판들 속에서 고종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선포를 하죠.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결국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네, 바로 보부상 단체죠. 예, 황국협회. 황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결국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의회 설립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종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황제의 나라, 황제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한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하거든요. 사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로지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대한제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저런 시설이 없었어요. 조선은 황제가 아니잖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 황제보다는 좀 아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건물이 없었는데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이제 저런 환구단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건축물 사진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대한제국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 환구단 또는 원구단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대한제국은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대한제국이 시행했던 그 개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이다 라고 하는데 이 광무개혁의 정신이 뭐냐면요. 이 광무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바로 구본, 이 광무개혁의 정신, 이 정신이 뭐냐면 바로 구본과 신참이에요. 구본과 신참입니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구본과 신참인데, 자, 구본은 뭐냐면 황제권의 강화입니다. 황제권의 강화. 이 구본은 황제권의 강화예요.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까지 시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행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이 황제에 집중하면서 군사력도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 이곳에 집중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황제권을 구축하려는 모습들. 이게 사실 옛것을 본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 그 조선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예, 사실 이 고종이 시행했던 이 광무개혁과 참 유사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개혁,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9번.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상공업의 진흥, 그죠? 예, 상공업의 진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문서화, 예,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라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다.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지계입니다. 아, 이 땅은 당신의 땅이요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문서. 이게 바로 지계, 토지 계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발급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대한제국이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계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의 어떤 그 획을 긋는 그 모습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어떤 개혁들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고 있더라. 특히 저는 이 대한제국이 보였던 모습 중에서 바로 독립협회의 이 해산. 이거야말로 정말 악수 중에 악수가 아니었을까. 왜? 그 민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그리고 그 위기를 초래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의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이 대한제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 혼자의 개혁이에요. 근데 만약 그 주권자인 황제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말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챕터에서 그 심각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종 혼자서 펼쳐야 되는 개혁. 아, 근데 이 고종이 흔들려요. 예, 왜냐면 일본의 힘이 너무 더 강해지는 겁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은 10년 뒤 1904년에 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러일 전쟁의 과정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 두 개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러일 전쟁 과정에서. 러일 전쟁은 이제 1904년도에 전개되었던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은요, 이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합니다. 한일 의정서. 자, 이 한일 의정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전쟁 중이니 우리가 너희들 땅을 일단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군사 부지, 군사 용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사 용지를 마음껏 우리가 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일 의정서의 핵심적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군사 용지를 마음껏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승기를 또 잡아요. 러시아도 지금 무너질 판입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우리한테 내정 간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또 강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1차 한일 협약.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고문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문. 자, 어떤 고문? 네. 대표적인 고문이 바로 외교 고문과 그다음이 재정 고문, 경제 고문을 파견하겠다라는 건데, 외교 고문은 누가 오냐면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 이렇게 파견됩니다.
자, 이 스티븐스가 하는 일은 뻔하죠. 네, 외국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얼굴만 하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냅둘 수 없죠. 결국 나중에 스티븐스는 바로 미국에서 장인환 그리고 전명운,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스티븐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메가타는요, 메가타는 뭐라냐면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합니다.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화폐를, 이 당시 화폐가 백동화가 있는데, 이런 백동화 같은 것들을 다 제1은행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써 발생하냐면, 이 화폐 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그 백동화를 제대로 제1은행권을 바꿔주면 모르겠는데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백동화 예를 들면 화폐 가치로 100만 원 가져갔어. 그럼 100만 원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꿔준다. 50만 원 바꿔주는 거예요. 또는 아예 그냥 불량이라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이러면 백동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민족 자본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금본위제가 또 시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억나요? 은본위제 언제였지? 1차 갑오개혁 때 금본위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 과정에서 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은본위제, 금본위제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일본이 이긴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이러면서 이제 뭐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개됐던 조약이 있으니 그 조약을 우리는 바로 2차 한일 협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한일 협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을사늑약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을사년에 강제로 맺게 했던 조약이라는 건데요. 2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여기에 이제 통감이 파견되는 통감. 고문보다 더 한 단계 내정 간섭을 더 강화시킨 어떤 그런 존재가 파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차 한일 협약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크죠. 외교권 강탈. 네. 어찌 본다면 사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거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건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생명을 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 스스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을사늑약에 내가 직접 도장 찍지 않았다. 이건 부당하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런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외교권 강제 박탈이라고 하는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당시 그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헤이그 특사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이준, 이상설, 이휘종. 네, 오른쪽부터 지금 이준, 가운데 이상설, 그리고 옆에 저쪽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자, 이런 인물들이 지금 헤이그에 특사로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일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저 특사들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거 다 막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죠. 근데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아니 지금 너희들 외교권이 없는데 이런 외교 행위를 해? 이거 약속 위반이지. 약속 누가 했는데. 어쨌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왕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순종부터가 이제 융희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건데요.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일본인 차관을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인 차관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바로 이 통감이잖아요. 이 통감이 바로 거의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추천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뭐 거의 뭐 그냥 통감이 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관과 차관이 있으면 그 차관 그 위치에 일본인이 앉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다. 와, 이제는 뭐 아주 내정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이제 우리를 완벽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기반 작업들을 끝내놓고 그리고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입니다. 1910년이 바로 나라의 치욕적인 경술국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일련의 모습들.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그 국가가 이 황제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정말 그 추풍낙엽처럼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 구한 말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눈 뻥 뜨면서 그냥 보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 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다 알아요. 우리의 결론은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저항의 역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눈물 나게 또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일 겁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그 구국의 항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